그런데 제 인생은 남들이 듣기에 재미있다고는 할 수 없어 막상 할 이야기가 없더군요. 그런데 하나 제 인생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난 고객들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길에서 흔하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게 충격을 준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고객들은 남들이 흔하게 겪지 못할 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특이한 일들을 많이 벌이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 직업이 보험 설계사라서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강과 돈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에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나 기상천외한 일들을 벌이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돈에 눈먼 사람이 어떻게 되고 돈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지게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추악한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전문직을 하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가볍게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 덕에 저도 별의별 보험 사기 사례들을 알게 되었고요. 돈이 사람을 망친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들 이런 일에 엮이지 않게 조심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고객들의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영업직 입장에서는 곤란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만 했던 진상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저를 고생시킨 사람들이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49입니다. 내년이면 쉰이라니 세월 참 빠르네요. 특히 작년은 코로나다 뭐다 하며 정신이 없어 더 빠르게 1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 딱히 소개할 말이 없네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저는 꽤 오랫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 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일한 기간이 긴 만큼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해서 제 기억에 남았던 일이에요. 주로 젊은 남자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인데 바로 자해 공갈이죠. 저는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도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지만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보험금이 꽤 나와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길이나 차에 CCTV나 블랙박스가 많아져서 사건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해도 거짓말인 게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CCTV나 블랙박스가 지금처럼 보급되기 전에는 꽤나 자주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치이는 척하는 게 가장 흔한 수법이고 요즘은 블랙박스를 의식해서인지 블랙박스를 달기 힘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노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번화가나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기도 하고 조금만 복잡한 곳에서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척을 하면 정말로 사건이 발생한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방법을 젊은 남자들이 자주 시도한다고 말한 이유는 일단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만약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할 자신이 있으니 자기들의 건강만 믿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크게 다치면 후유증이 남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다친 척을 하거나 실제로 다친 몸을 이끌고 자동차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뜯어내려고 하죠. 옛날에는 이런 사건에 관련된 법도 보험 조항도 거의 없었다 보니 보험사 측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관련 법이나 조항이 생겨나고 있어서 아무리 자기는 억울하게 다쳤다고 주장을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조사를 했을 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보험금을 받아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자해를 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드릴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저 바닥에 드러누워 떼쓰는 5살짜리 아이처럼 굴며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솔직히 고객만 아니었으면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사기를 치고 앉았냐며 잔소리를 한바탕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가끔가다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짧게라도 보험 쪽 일을 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더군요. 조금이라도 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 보니 보험 조약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전부 반박하면서 팍팍 우기는데 이렇게 말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바에야 그냥 이 돈 먹고 떨어지라고 말하고 싶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제 돈인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때려치울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자기 몸에다가 하는 거니 양반인 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직업을 찾아 직접 일해서 돈을 벌기는 싫지만 한방 크게 벌고 싶다는 생각은 가득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남한테 크게 폐를 끼치지도 않아서 그냥 저만 귀찮고 제 선에서 끝날 일이거든요. 하지만 아마 제가 이어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몸서리치며 끔찍하다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악용해 돈을 벌려는 악독한 인간들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이렇게 자기 아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경우에는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의 자식에게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는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저 자신의 소유물 또는 물건을 대하는 정도밖에 없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파락을 합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땐 아이가 자주 다쳐서 자기 자식이 걱정돼서 그런다며 거짓말을 쳐서 보험사들의 눈을 가리고 아이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잔뜩 들어두고 열심히 돈을 내다가 아이를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부터 보호하려는 보통 부모들과 달리 아이를 위험 속에 방치해서 아이가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먹을 생각뿐입니다. 정말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쓴 쓰레기들이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이런 일은 많이 겪진 않았어요. 딱 2번 정도 있었는데 정말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대해 조사하게 된 계기는 이상할 정도로 그 집 아이가 너무 자주 다치고 아파서
보험금을 너무 자주 수령해 갔던 겁니다. 물론 애가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보험사에서 너무 손해를 봐야 하는 케이스는 보험금 지급률을 조금 낮춘다던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집에 방문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험금 수령이 너무 잦아지면 다음에 다른 보험을 들기도 힘들고 보장도 적게 받아야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할 마음으로 가볍게 전화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고객의 집에 방문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찾아가니 일단 굉장히 경계하며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하더군요. 저는 하도 사기가 많고 세상이 흉흉하니 애랑 엄마 둘만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도둑이 제발 저려 저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으로 해야 할 말들이 있으니 집안에 들어가기 그렇다면 주변 카페에서라도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저를 집으로 들이더군요. 그렇게 들어간 집은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집에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아이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지만 제가 방문할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 낮잠이라도 자나보다 하며 금방 신경을 끄고 아이 엄마에게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당연히 돈을 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저 자기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전부 다 보장해줘야 한다며 소리쳤어요. 제가 아무리 차근차근 설명하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러웠던 탓일까요? 아이가 방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상황을 살피더군요. 그런데 고개만 살짝 나온 상태인데 아이의 몸이 왜소한 편이라는 것은 한눈에 보이더군요. 아이들 특유의 통통한 볼살도 거의 없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한 얼굴이었죠. 아이는 낯선 사람인 제가 있어서인지 저와 엄마 둘이서 거실에서 무엇을 하는지만 슬쩍슬쩍 보기만 했고 거실로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제가 아이를 본 것을 눈치챘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는 화들짝 놀라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이가 걱정돼서 보험을 잔뜩 계약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기엔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라던가 보험금 얘기에 예민하게 반응해 짜증을 내는 모습이 딱 봐도 돈만 노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저에게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 하더군요. 그렇게 거의 쫓겨나듯이 집 밖으로 나온 저는 회사에 이 집은 약간 조사가 필요한 집 같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집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죠. 역시나 소문이 안 좋은 집이더군요. 제가 그 집에 대해 물으면 100이면 100 시끄러운 집이라고 대답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은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제 선에서의 조사와 회사에서 조사를 조합한 결과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금을 노린 아동학대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집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다시 만나게 된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눈이나 표정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간 상태여서 제가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었지만 두 아이의 엄마인 저로서는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려 다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집 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더군요. 제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인 아이를 데려갈까 경계를 하기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그들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고, 아이는 부모가 조사를 받을 동안 아이의 친척이 돌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줬는지 그들이 충분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 후의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어 한번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척들이 잘 보살펴주는지 볼살도 통통하게 올라 있었고 표정도 밝아져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의 친척이라길래 걱정되었지만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이런 사례를 저는 거의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 동료들이나 선배들은 한 번씩은 꼭 보는 사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제가 겪었던 사례처럼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족 개인의 일이니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말과 함께 경찰에서도 그냥 풀어주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이 만약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된다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이란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주변 증언과 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명 나일롱 환자라고 하죠. 주로 어르신들이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나 부상도 아닌데 입원실에서 퇴원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인데요. 나일롱 환자들은 보통 돈보다는 다른 것을 노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이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인지 오히려 병원을 더 선호하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고요. 돈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 아니다 보니 악질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보험사의 입장이나 병실에 자리가 모자라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병원 입장을 생각하면 환자들을 그저 안타깝다고 받아주기엔 곤란한 상황이죠. 물론 어르신들은 병실에 있으면 밥도 챙겨주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하고 하니 적적하지 않아 좋고 보험사에 돈도 다 냈는데 왜 그러냐 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보험 설계사 입장에선 이런 경우로 꽤나 곤란을 겪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은 명백한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증거만 잘 잡아내서 경찰에 신고하든 보험사에서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든 하면 되는 일이긴 한데 나일롱 환자들은 정말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물론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아프지 않은데도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니 병원 측도 애매해지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어르신의 경우엔 자식들이 어르신 앞으로 보험만 들어놓고 보험비만 내면서 정작 어르신은 바쁘다고 방치하는 집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내분도 돌아가셔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예측 가능하셨죠? 어르신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셔서 한번 크게 다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셔서
완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 꽤 오랜 시간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혼자서 적적하게 지내야 하는 집과는 달리 병원에서는 밥도 챙겨주고 난방비 걱정 없이 적당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심지어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도와줄 간병인분도 계시니 시간이 지나 다 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남아 계셨습니다. 계속 어딘가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리고 병원에는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도 같은 병실에 여러 명 계시니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어르신 혼자 계시게 두는 것보다는 요양병원이나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는지 그냥 간병인만 고용하고 아무 말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시는 게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저도 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어르신이나 보험금을 내고 있는 그 자식들에게 정확한 사정을 듣고 보험금 지불 문제와 새로운 보험 권유를 위해 정보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조심히 왜 요양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 계시냐고 여쭙자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자리가 다 차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만약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거기서는 다 늙어 빠져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싫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들 연세도 꽤 있으신데 저희 부모님께 여쭤보니 부모님들도 웬만하면 집에서 지내고 요양병원은 치매 걸려서 자식들한테 너무 민폐가 되는 경우에만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정말 치매가 걸리거나 혼자서는 거동도 불편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돼서 괜히 거부감이 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요양병원에 대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가기 꺼려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겠다고 지급할 필요가 없는 보험금을 줄줄 세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르신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어르신이 설득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다달이 보험금을 내고 있는 그 가족들이라도 설득해서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어르신은 그저 싫다는 말만 반복하며 어차피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고 불법도 아니고 돈도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 집 자식들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저는 제가 설득할 대상을 어르신의 자식들로 바꿔 계속 이런 식이면 보험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다른 보험으로 바꾸려고 해도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식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들끼리 얘기해 본다고 어르신도 자신들이 설득하겠다고 이야기하더니 며칠 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은 요양병원으로 병실을 옮기게 되셨다고요. 그러면서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저도 어르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참 아프지만 보험이 자선 사업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올 한 해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기면 다시